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리게 됐습니다. 헌재는 2주 정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평결 과정을 진행한 뒤에 오는 3월 13일쯤에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남은 심판 절차와 또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특검도 끝이 났고요. 또 헌재 또 최종 결론이 어제 끝이 나면서 탄핵 심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 최종 결론에서 어제 이제 박 대통령 결과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 대리인단인 이동훈 변호사가 19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대독했는데 일단 뭐 큰 틀에서 전면 부인을 했고 사익 추가한 게 없었고 내용을 대충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최후 진술에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네. 서면으로 대독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출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최종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라도 국민들에게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게 아닐까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법조인들의 생각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겐 좀 안타까움을 준 것 같고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이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데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아서 참담하고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의였다, 뭐 미필적 고의 같은 것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는 일정 부분 결과도 보겠지만 이제 의도가 어땠는지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께서 미필적 고의거나 선의였다 하더라도 법의 무지는 무지라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에 따라서 뭐 다른 사람 진술과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진술한 내용은 다 예상했던 거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말씀드린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기에 대해서 뭐 승복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을 좀 메시지를 던졌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이두화 변호사님은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고 우리 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우리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본인이 장외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변론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이나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합법적인 공간에서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으면 박 대통령을 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이지만은 지지자들에게도 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쭉 이제 제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게 의견서, 최후 변론서를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쭉 본인의 그동안의 1998년도 정치 입문에서 쭉 그동안의 일정을 소회를 또 다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강조한 거는 자기는 여태껏 깨끗한 정치를 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의 정치를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또 특정인에게 사익을 취하도록 한 적도 없다. 혹시 그간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다. 나는 전혀 탄핵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논조고요. 또 이제 감정 내지는 감성에 호소하는 부분도 많아요. 20대 때 어머니를 여의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세월호 7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 최종 변론서에도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변론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제 약속이에요. 국민과의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썼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 조사를 3차례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고요. 또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소명은 뭐냐면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부분은 지금 너무나 좀 맞지 않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땀 흘린 대로 대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좀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자, 어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이요. 최순실은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의 입장처럼 그냥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모르쇠로 반복을 했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 팽팽히 대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증거 심리를 한 거거든요. 증인들도 불렀고 그다음에 뭐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 같은 것도 진술서 같은 것도 갖고 와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제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 이런 걸 더 믿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제 진술서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재판에 기본적인 원칙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업무 수첩에 나온 내용과 다른 얘기, 그러니까 재단과 관련돼서 뭐 정경련에서 다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수첩엔 다른 얘기들이 객관적으로 적혀 있고 진술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경련 관계자라든가 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담하죠. 이제 대통령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경우. 근데 이제 한 사람의 말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정에서는 뭐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더 이제 중요도가 높고 이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의 말이라고 해서 더 중요도가 낮은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법정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께서 엘리자베스 1세를 존경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론에 보면.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가 엘리자베스 1세 초상화도 이제 선물로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성장사가 있다고 하죠. 이제 뭐 아주 참담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는데 가장 유명한 연설이 골든 스피치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전제군주인데도 나의 왕관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내 왕관의 명예는 백성의 존중과 사랑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좀 우리 이 의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최종 변론서를 통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 성격 규정을 했어요. 뭐라고 성격 규정을 했냐면 40여 년간 가족이 없는 자신을 위해서 옷가지를 챙겨주고 생필품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옷가지 챙겨주고 또는 생필품 챙겨주는 사람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혐의를 다 자기는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 기밀 문서, 심지어는 이제 검찰총장 국정원장, 내정자 그런 인사 소리부터 해가지고 또 외교 기밀 문서까지 다 최순실 씨한테 유출했다고 그리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본인이 법정에서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안정범 전 정책수석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수첩이 사초 수준 아닙니까? 근데 한자도 자기가 더한 것이 없다. 자기는 모든 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한 대로 또 지시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그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증을 하면서까지 모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탄핵 심판 이제 과정을 다 거쳤고 최종 또 평의 평결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무겁게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이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두하 변호사께서 잠시 그 감정을 좀 북받치신 것 같았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고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그리고 뭐 제가 몸담았던 제가 이렇게 있던 정당에서 나오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켜주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예. 최종 변론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혼이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가 잉글랜드와 결혼했다 이래서 엘리자베스 1세에 비근된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는데 사실 그 본인이 데리고 일했던 사람들, 이제 수석들, 뭐 그런 분들하고 네 말이 옳래, 내 말이 옳래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임기가 끝나고가 아니라 임기 중간에 이런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혼란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미안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탄핵이 기각될 수도 인용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하는 결과라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 구성원 중에 국회 추천 몫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대법원장 추천 몫이 있어서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이런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공격을 하게 놔두시고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계속 놔두시고 계시는데 그런 법치주의라는 어떤 보수주의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계시지만 만약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신뢰관계, 깨진 신뢰관계, 상당수의 국민들과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라는 거는 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너무나도 참담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변론하시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사인으로서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그런 일개 국민으로서의 태도를 생각하는 것 보이니까 같다. 예. 그게 참 안타깝고 이제 선출한 사람, 이렇게 그 대통령을 찍은 사람으로서는 뭐 망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럴 거죠.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러니까 일개인으로서 어떤 그런 개개인이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부분을 따진다기보다 좀 대통령의 관점에서 예. 지금의 그 국론 분열 자체를 좀 더 크게 바라보고 예.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네, 그리고 오히려 승복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장외에서라도 언론 인터뷰를 네.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현실 돌아오자면 탄핵 심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으로 꺼내든 카드가 이제 각하예요. 그 내용 보셨죠? 근데 네네. 일단 법 절차상의 하자 외에도 뭐 정치적 이유도 되면서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관 구인이 8인 체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판결 법원 구성의 어떤 미법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라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크게 세 가지 카드를 가지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기각 카드,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하 카드, 또 그리고 지연 카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하 관련해서는 이제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에. 그리고 그렇죠. 그 근거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8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구성 요건을 아예 못 갖췄기 때문에 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은 분명히 7인 이상으로는 심리 정족수로 돼 있고 실제로 이전에도 한 1년 정도 네. 과거에도 헌법재판관 한 명이 나중에 충원이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8인 체제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8인 체제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합헌이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그런 각하 주장은 현재 헌법재판소 법하고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하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탄핵안을 발의 및 의견할 때는 증거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일단 국회가 증거를 붙인 공소장이나 언론 기사가 이거를
제대로 된 증거를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대리인단 측의 그 반박이에요. 예. 이것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첫 번째 8인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인 체제는 그 전에도 선례가 있었고요. 네. 헌법재판소법의 근거에 의하더라도 8인 체제가 뭐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체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9인 체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리나 편결, 평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정으로 한 8인, 7인일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7인의 정족수를 규정해 둔 겁니다. 뭐 국회 같은 것도 300명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정족수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그 그 의결 정족수만 정해져 있는 거지 회의를 할 때 뭐 반드시 전원이 참석하고 이런 건 아닌 것처럼요. 조금 다른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에는 실질적 임명권은 안 들어간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학설에도 그런 학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날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중에도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법원에서 아예 추천을 안 했거든요.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대법관이 1인이 없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8인 체제라는 거는 지금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하시든 아니면 새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새로 선출돼서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완성되기가 현재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근데 이 8인 체제를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어쩌자는 건지를 이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여서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였거든요, 법률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때 이제 8인 체제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했을 때 네.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그때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박한철 소장과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은 이게 8인 체제가 위헌일 수도 있다, 위헌이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정미 권한대행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8인 체제를 주장하는 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체제 구성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간통죄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입장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죄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 구성원, 재판관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입장이 변할 수도 있고요. 사정 변경이 있어서 입장이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그 진리처럼 불변의 물리학적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신이 난 과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쌓아보니까 이게 가능하고 이게 맞다라고 의견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물어보신 게 저한테 증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그 소추 의결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이제 신문 기사는 증거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보도가 됐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라고 한 거지. 그 소추 의결을 할 때 그 내용, 신문 기사 내용이 모두 증거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공소장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특수본에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공소장은 증거가 될 수밖에 그게 없고요. 검찰의 그래서요. 주관적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통진당 해산할 때도 예. 재판이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해산했습니까? 재판 중에 예.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통진당 쪽에서는 이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가 이제 통진당이 어떤지를 보고 나서 형사재판을 보고 나서 확정해야지 그 증거가 뭐가 있냐. 지금 공소장이랑 검찰이 낸 수사 기록 갖고 어떻게 그걸 증거로 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네.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관련 있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그게 확정될 걸 기다릴 필요가 없이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소장은 이제 검찰에서 공소한 거지만 기소한 거지만 그 내용을 다 신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근거가 있어서 검찰이 기소를 했구나. 그럼 이런 증거가 있지만 이거는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증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은 이 8인 체제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대행 체제 임기에 맞춰서 그 전에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3월 13일 이후로 계속 연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7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한쪽에서는 9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면서 네. 각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맞고요. 그리고 현재 8인 체제에서 하면은 9인 체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유고면 그거는 반대 기각의 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맞고. 전략적으로도 계속 그다음에 이제 뭐 유리한 다 거다 아시겠지만은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신속성과 공정성이 다 동시에 추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면은 이 대통령 원래 탄핵 심판의 취지가 네. 상실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럼 배 교수님은 이제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어떤 주장이 네네.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특검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역대 최고였다라는 평가 속에 막을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한계도 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이 부분인데 이 조사 과정에서 녹음이나 녹화하자는 특검의 요구를 청와대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좀 이야기가 잘 안 됐다고 예.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특검에서도 이제 녹음이나 녹화를 하지 않고 그냥 참고인 조사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특검과 이제 청와대 측의 얘기가 다르지만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 부분을 리크한 쪽이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신뢰관계가 깨져서 특검에서 다시 협상을 하면서는 그 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조사 끝나고 나서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녹화랑 뭐 이 부분을 녹음을 해야겠다, 녹취를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런 신뢰관계가 깨져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참고인 진술이든 아니면 피고인은 뭐 당연한데요.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피고인이나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다를 때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인권이 보호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제 그 법조인들이 보기엔 조금 이 대면 조사를 뭐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대면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의 이제 그 가장 아쉬운 점은 그 부분이겠지만 예. 사실 그건 쉽지 않고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특검에서 지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우병우 전 수석이 정말 죄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돼 있는지 내지는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는지 뭐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한테는 그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하고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는 것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그 예.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뼈아팠다라고 그래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두하 네. 변호사 말대로 검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의 평을 특검이 어떻게 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해주시고 네. 검찰로 넘어간다면 과연 이게 이전에 검찰은 상당히 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 국면에서와 그전 국면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변화가 좀 될 것인지 전문가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특검의 성과. 네. 제일 꼽자면은 성역 없는 수사를 꼽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대면 조사가 불발됐지만은 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네. 청와대 압수수색에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에 검찰하면은 권력의 신여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특검은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굵직한 사람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좀 그 삼성그룹의 구속했죠.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삼성의 79년 역사상. 그리고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전 장관 구속했다는 게 이제 대단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또 지금까지 한 13명 구속을 했는데 다 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속 기소한다는데 역대 11차례 특검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 하면 역시 세월호 7시간 예.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런 부분.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대로 검찰에 이첩이 되는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부분이 의문인데요. 특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부분은 참 상당히 좀 의심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현재도 우병우 사단이 현 검찰 조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예. 이전에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잘 될 것인지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 전국에서 검찰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그러면 검찰은 그거에 이제 세 가지 부문에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특별수사본부라는 조직이 맡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특수부가 맡을 수가 있고 하나는 제3의 조직을 꾸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속 체제로 할 것인지도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국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입니다. 네, 제가 검찰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되든 이제 뭐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내년 2월에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겠죠. 하여튼 올해부터 예. 올해 대선이 있을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 수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이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든 공약 중에 가장 강력한 공약 중에 하나일 텐데요.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의 검찰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넘겨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떠냐가 그 시금석이 됐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기 때문에 검찰에는 일정 부분 위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 있으면 우병우 라인에 밀려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할 때 그 야당 쪽에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죠. 윤땡땡 부장검사라고 지금 다른데 차장검사를 하는데 저희 연수원 동기인데 우병우 예. 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유일하게 인정한 사실이 그겁니다. 아, 통화했다. 그런데 자기는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 차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죠. 그래서 예.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진술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는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